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여야는 내일 배상과 보상 조항을 삭제한 과거사법과 N번방 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법안도 처리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촉진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안과 학교보건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윤 당선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전 3기 도전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안산 단원갑 당선인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목표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하루 앞둔 여야는 오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는데요. 행안위에선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과거사법 수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도 거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지영 기자. 네, 행안위는 조금 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 기본법 개정안을 법사위로부터 반려받아 내용을 수정해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과거사법은 형제 복전 사건 피해자의 고공농성으로 다시 한번 이목을 끌었었죠.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가 합의했던 배보상 조항 삭제 외에도 위원회의 국회의원 추천위원수를 변경하고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실규명의 신청기간을 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해 과거사 정의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도록 했고요. 위원회 조사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는데요. 개정안은 올해 12월 23일 종료되는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부마 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1일 전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진상조사위의 출석 요구에 동행 명령권을 부여해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행안위에선 또 야당이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도 거론했는데요. 야당은 기 부분 관련한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법사위도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범죄수익인리 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했는데요. 온라인으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 유포하는 범행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관련 범죄 수익의 환수 방안을 강화한 내용으로 법사위 일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내일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에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법 등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은 다행히 주춤한 상황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홍혜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촉진법은 지난 11일 소관상임위인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준비 기간에 실업 상태인 경우가 많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보험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구직자 촉진법은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숙박 신고를 의무화한 출입국 관리법은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2차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하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서 이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나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은 소관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학교보건법은 교육위에서 법안 상정 자체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유용 의혹에 해명 번복까지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당선인 어제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통합되면서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됐죠. 이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계속 감싸고 둘 수는 없다는 분위기인데 내일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기부금 유용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다주택 보유 의혹이 추가됐고 주택자금 출처 해명 과정에서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사퇴를 압박해온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한국당은 윤 당선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윤 당선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고 진상규명 TF도 함께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윤 당선인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보고 내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진 탈당 권유나 제명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을 감싸던 당내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어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확인을 통해 지도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20대 국회에서는 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법안 중 하나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역사 왜곡 처벌법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한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작년 2월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이라고 말했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에 비유했습니다. 국회에서까지 이어지는 5.18 망언을 막기 위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여야 4당이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5.18 40주년을 계기로 재추진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며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 민주당 광주 지역 당선인 8명은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역사 왜곡 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입니다. 법안 찬성 쪽에서는 5.18 정신 폄훼, 5.18 생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수준으로 나아갔다며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나치가 저지른 집단 학살을 부인하거나 찬양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한 독일 등 입법 선례도 제시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번 성숙하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 신중론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모욕 비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 사정당국 등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일방적인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검찰이나 사정당국의 해석에 의해서 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관련 법안은 원칙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이슈 분석 김세정, 임채영 기자 오늘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오는 30일에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는데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단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이 결국은 사실상의 결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 오늘부터 의장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 등록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오는 25일에 경선을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아왔고 부의장은 여야가 각각 한 석씩 나눠 갔는데요.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게 됩니다.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이 경쟁하는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됐습니다. 예. 이 국회의장단의 경우 당선 횟수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온 관례가 있는데요. 박병석 의원은 민주당 내 최다선이라는 점이 강점이고요. 국회 부의장을 맡아 여야를 조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부의장을 하셨죠. 네, 예. 19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하셨죠. 예. 이 친문 계열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은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데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박병석, 김진표 두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굳혀질 줄 알았는데요. 네.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 맞습니다. 이 내용입니까? 막판에 후보 단일화 협상이 네.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의장을 맡는 우리 방안인데요. 경선을 치르지 않고. 네, 서로 아하. 협의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양측이 협의를 해야 하는 건데 이 김진표 의원이 어제 박병석 의원과 만났다고 밝히면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두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일단 보류하고 하루 더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김진표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 오전 중으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이 김진표 의원 입장에선 김 의원 외에도 당내 5선 의원이 여럿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 후반기 의장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두 의원 모두 출마 의사가 확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이 국회의장 경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열린 광주에서 민주당 동료 의원들 그리고 당선인들 모두 모였었는데 이때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에 앞서서 21대 당선인들에게 편지나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또 각종 만찬과 당 행사, 지역을 돌면서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초선 당선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두 사람이 구애를 하는 건데 이 전체 177명 중에 46.3%를 초선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이해관계가 없고 초선들은 또 이 개파색도 였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구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출 때는 이제 지역구 의원들만 했지만은 그렇죠. 이제 국회의장 통합 이후에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초선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이 당내에선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자칫 집안 싸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또 밖에서 보기에 모양새도 좋지 않지만 이 경선을 거치면서 친문과 비문으로 나뉠 수 있다는 당이 나뉠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 것 같고요. 두 의원 모두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패배할 경우 어느 쪽이든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두 차례 의장 경선에 나선 바 있고요. 20대 때 두 번 도전했었군요. 그렇죠. 네. 이 정세균, 문희상 그리고 박병석, 이석현 의원 그렇게 해서 또 문희상 의원, 정세균 의원이 됐었고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문희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경선해서 문희상 의원이 의장이 됐었죠. 예, 현 의장이죠 마지막. 그렇죠. 그래서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장직 도전은 처음이지만 2018년 당대표 경선에서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경선보다는 최다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추대론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부의장 경선 후보로는 이 5선이 되는 이상민, 변재일, 서른, 안민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여러 사람이군요. 예. 네, 이 4선이 되는 김상희 의원은 유리천장을 깨겠다며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21대 당선인들은
김상희 의원을 국회 부의장에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인데요. 성평등 국회를 위해서는 의장단에 여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김상희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 되면 국회 역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의장 경선에서는 충청권에 대한 이 지역 안배가 당내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인데요. 국회의장단 후보인 박병석 의원과 함께 같은 대전을 지역구로 둔 이상민 의원과 충북 청주 청원을 지역구로 하는 변재일 의원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점도 있군요. 또. 네. 네. 아까 국회의장당은 지역 안배도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야당목 국회 부의장에 미래통합당 최다선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정 의원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지역구입니다. 네. 때문에 여당 몫의 부의장에도 충청권 출신으로 채워질 경우 이 국회의장단의 충청권이 몰리는 거의 지역 쏠림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단, 부의장단 지금 후보군의 충청권이 좀 많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야당 몫의 부의장으로 5선의 정진석 의원 유력하다 얘기 나왔는데 임채영 기자 관련 얘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충남 5선의 정진석 의원이 경선 없이 이제 추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 이후로는 경쟁자로 거론되는 서병수 당선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 당선인은 제대로 반대하는 야당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믿는다며 이게 정치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서 당선인의 이런 입장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부의장보다는 당대표. 네, 당대표를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통합당에는 최다선인 5선 의원으로는 주호영, 조경태, 서병수, 정진석 의원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영남권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국회 부의장은 비영남권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5선이면서 비영남권인 의원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정진석 의원이 유일해서 통합당은 경선 없이 정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여야 원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진행상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당과 통합당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합당 시기를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아가지고 합당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제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유철 대표는 대표의 임기는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한국당은 임기를 8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20대 국회에서 합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데요.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저쪽이 빨리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국당의 결정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대표의 8월 임기 연장에 대해 한국당 염동열 사무총장은 최고위가 제안한 제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염 사무총장은 원대표의 임기를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 이제 합당까지 끌고 가는 것은 통합당이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가 8월로 임기를 제한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 이게 무슨 명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제 한국당과 이제 통합당은 합당은 이제 분명하다면서도 조건을 계속 내걸고 있습니다. 예.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이 남아 있을 것을 감안해 최대한 압박해 나간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권 비례정당의 독자적인 활동,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치를 문제 삼아서 독자 노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당이 흡수 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을 이제 고수하고 있어서 한국당 지도부가 합당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광주 행보가 또 원로 정치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요? 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헌정의 원로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정 회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대한 사과,
그리고 광주 방문과 참배 행보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는데요. 특히 이상민 운영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협치라고 했고 신명 여성위원장도 어제 광주에서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주 원내대표의 광주 방문은 1년 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방문했을 때와는 대조되는데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행사장으로 입장하던 중 생수병 물벼락을 맞거나 하는 시민단체의 항의는 없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 보수 정당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치 현안을 결정할 때도 이전과는 다른 쇄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에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단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정, 임치영 기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나누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제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21대 국회에서는 미래의 산업의 등장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도 만나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투표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교해보면 사전투표를 알고 있었는지와 사전투표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21대 총선에서 모두 증가했고, 현행 사전투표제도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도 제도 유지가 64%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은 투표일 3주 이상 전이 41.8%로 가장 많았고, 투표일 1주 전이 19.3%, 투표일 2주 전이 1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문 의장은 1996년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20년간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에서 활동했으며 2001년 한국 스카우트 경기 북부연맹 초대 연맹장을 역임하는 등 스카우트 운동의 사명을 달성하고 청소년 성장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금장을 수여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1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던 어제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광주를 방문했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하고 유족들에게 과거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원로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칭찬과 호평을 잇따라 전하면서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광주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게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해 원로 정치인들과 환담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헌정회원들은 주 원내대표가 과거 당 일부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사과하고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참배한 행보 등을 거론하며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민 운영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협치라고 했고, 신명 여성위원장도 어제 광주에서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고 호평했는데요.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 통합이라며 진영 갈등 없이 오로지 국익이나 나라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협력하고 상생하도록 많이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경현 헌정회장이 좋은 야당이 좋은 여당을 만들어 좋은 정치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하자 주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에도 그런 말씀을 해달라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된 이후 연일 새로운 야당, 새로운 협치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1야당의 이런 움직임이 21대 국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오는 8월에 있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는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인데요. 차기 당대표 잠룡으로 떠오른 송영길 의원이 이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전제로 불출마 의사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여권의 잠룡 가운데 이를 달리고 있는 송영길 의원. 그런데 송 의원이 최근 이 위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자신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측근과 또 초선 당선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언제든지 바로 출마 의지를 접겠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송 의원의 이 같은 당대표 불출마 가능성 시사는 당내 입지를 감안할 때 파격적인 행보라는 게 당내 평가입니다. 송 의원은 최근 당내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차기 당권주자 1위를 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8년에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해찬 현 대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 위원장의 최대 경쟁자가 될 송 의원이 이 위원장의 출마를 전제로 불출마하겠다고 한 만큼 이 위원장의 결심만 선다면 민주당 당대표 선출은 의외로 간단하게 교통정리가 될 거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어제 호남 지역의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해 너무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결단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송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 시사가 이 위원장의 출마 결심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진 북한에서도 최근 한 유튜버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컨텐츠일까요? Good afternoon. This is Una from Pyongyang. 북한 배지를 단 은하란 이름의 여성이 영어로 북한 소식을 전하는 북한의 메아리라는 유튜브 계정입니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17년 7월 첫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꾸준히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평양 시내의 모습과 북한 관광, 예술문화 공연 등의 내용으로 현재까지 150여 개의 영상을 선보이고 있고 7천여 명의 구독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정 명칭과 공개된 영상의 내용을 볼 때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대외 선전 매체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선전 선동 방식이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문구로 체제를 선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달라진 문법과 제작 방식의 다양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 유튜버는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서 북한 관련 외신 내용에 대한 반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평양 사재기설 외신 보도가 나오자 영어 자막을 입힌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사재기가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코로나19 확진자설에도 반박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SNS를 활용한 북한의 선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과거에 일방적인 전달 방식 대신에 유튜버라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통해서 새로운 선전 방식을 택하고 있는 북한. 이런 형식적인 변화가 과연 세계인들의 이목을 얼마나 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헌정회를 방문해서 원로 정치인들과 만났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민국 헌정회 신명 여성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헌정회 방문해서 회원들과 얘기 나눴다고 들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주로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뭐 분위기 다른 데보다 헌정회는 사실 전현직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여기 종종 나오셨습니다. 투대돼요. 회장님을 네. 비롯해서. 예. 네, 그 헌정회는 주로 이제 그 국회의원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오셨던 거는 밖에서 일하는 형제가 사실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 네. 도중에. 그러니까 환영하고 조언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모두 하는 얘기는 결국은 항상 같은 얘기긴 한데 정말 일하는 국회 협력하고 화합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얘기할 때 항상 너무 양극화돼 싸우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헌정회가 바로 그런 것을 조금 뭔가 흡수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헌정회는 여도야도 없이 같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가자. 그러니까 같이 참 형제들이여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특히 오늘 원로 정치인들께서 주 원내대표의 어제 광주 행보를 두고서 좋은 평가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신 위원장께서도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광주 하면 우리의 아픔에서도 아픔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아픔의 역사를 함께 하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모습은 앞으로의 희망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한국당에서 특히 이제 통합당이죠. 광주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왜곡된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많이 해왔었지 않습니까? 네, 일부가 그랬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기 가시기 이전부터 조영 원내대표께서는 사과의 말씀도 주셨고 특히 40주년 행사에서는 임해행진곡을 같이 부르는 모습이 사실 이제 하나구나 같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대치보다는 이렇게 모두 한 목소리를 한 화음을 같이 낸다는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희망을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모두 같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팔까지 흔들면서 같이 힘을 낸 행진곡 불렀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어떤 덕담을 건넸는지 또 궁금하고요. 21대 이제 국회 시작 얼마 남지 않았는데 21대 국회 여야가 모두 협치하게 해야 될 노력 어떤 점이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실 21대 국회는 남아있는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아직 못했죠. 근데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를 지나면서 국민의 삶이 굉장히 바꿔야 될 것이 많았고요. 특히 고용위기라든지 사회안정망 정비, 특히 여성안정, 이 크고 작은 과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는 국민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과제로 정말 참 싸우지 말고 의견이 있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힘을 모아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했고요. 예. 거기 맞추어서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넘어가면서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높은 국민의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정치권도 이제 국민에게 줘야 할 때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참 이름이 통합당 같은 거 통합인데 대한민국이 통합될 수 있도록 화합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같이 또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도 통합 화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명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직 국회의원들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의 신명 여성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도의원과 행안부 정책자문위원을 거쳐서 중앙정치 입성을 앞두고 계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안산 단원갑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영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장면들 보니까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총선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역 주민들한테 당선 인사도 뭐 충분히 다 드렸겠네요. 네. 예. 쭉 주민들한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끝나고 와서 고맙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도전은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번은 안 됐고 세 번째 예. 됐는데 이제 실제는 이제 4년 전에 본선에 나간 건 4년 전에 나가서 실패를 했고, 예, 20대 때. 이번에 그러니까 드디어 뭐 성공을 했습니다. 경선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 된 건데요. 네, 네. 뭐 어지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단원갑 지역 당내 경선부터 치열했고요. 또 네. 현역인 또 김명현 의원이던가요? 네, 현역과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 뚫으셨어요. 선거 끝난 후에 주로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들 하던가요? 네, 일반적으로 뭐 축하한다, 네.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인데 저는 특별히 더 들은 얘기가 그 앞에 꼭 진짜 축하한다, 진짜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이제 8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준비해왔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워낙 치열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심정과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운이 좀 없었다. 네. 능력도 있고 경험은 많은데 이번에는 꼭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염원들이 이번에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당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상당히 인상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우리 고영인 당선인은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감을 줄 만한 인상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예, 뭐 그런 좋은 평가들이 지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는데 앞으로 활동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안산 단원갑은 또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바로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에 당선이 확정되고 첫 일정으로 네. 4.16 기억교실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되고 나서 첫 일정으로 그 세월호에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 기억교실에 가서 우리 아이들의 그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왜 들었나 이것이 오히려 이후에 좀 생각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그 당시에 희생된 아이들이 250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지역구에만 해도 한 150여 명의 아이들이 희생이 돼서 그 아이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바라는 세상은 어떨 것일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의 처음의 마음을 잘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어제 그 5.18 40주년 기념행사에 가셨죠? 네네. 네. 보니까 어제 그 5.18 4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서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그 세월호 지금 선체가 인양된 목포를 찾아 추모 행사 갖고 또 피해자 가족과 간담회 가졌다 들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추진이 됐고 또 당선인들과 또 가족들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예, 우리 초선 의원들도 아마 제가 아까 기억교실 갔던 것처럼 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임하는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이 세월호 그 가족들과 또 선체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다짐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335 모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어졌었고요. 예. 그래서 그날 30여 명 정도가 갔었는데 저도 이제 그날 처음 올라가 봤는데 선체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그 선장과 선원들이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거의 이렇게 도망치듯이 갔던 그 조타실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 비상벨이 진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예. 왜 저거를 안 누르고 갔느냐 이런 것들도 너무나 의문이었고요. 또 이렇게 4인이 들어가는 방에 한 15명에서 17명이 어른들이 탈출하는 지시만 기다리면서 있다가 그냥 그대로 물이 들어와서 부둥켜 안고
죽은 그런 아주 참혹한 현장이 있었는데 참 그런 설명을 듣고 그 모습을 보는 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결국은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는데 결국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건 왜 배가 그렇게 침몰했는지, 그다음에 왜 국가나 또 많은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이거를 제대로 알고 또 그 책임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가서 부모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이 다시 또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6년이 지났어도 뭐 이런 거 또 떠오를 때마다 편치가 않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또 지역구에서 그런 책임 의식을 담고 이제 당선이 돼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도 많이 하겠지만은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다른 의정 활동을 하는데도 이런 자세를 필요하다 하는 뭔가 그런 채찍질하는 그런 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각오들이 클 것 같은데요. 역사적 소명이나 어떤 공공 의식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는 초선 의원들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모두 모은 초선 소통방도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격의 모임입니까? 처음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68명의 의원들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텔레그램방을 만들었는데 일단 초선 의원이라 하면 이제 활력과 당의 긴장감을 어떻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게 너무 지나치면 여당으로서 그런 부담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그런 열정과 당당함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몇 가지 그 21대 임하는 우리의 자세나 뭐 결의를 알리자라든지 또는 이번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에 뭐 기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모여서 의논하고 같이 실행할 그런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제 저한테 좀 해보라고 제안이 몇 명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서 68명이 했고 최근에는 이제 더불어시민당 의원들도 이제 합류를 해서 초선 의원 전체가 소통하는 그런 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 기부 그것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뭐 일하는 국회라든가 코로나19 이후에 민생 안정,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우리의 어떤 해야 될 일,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의견을 모아서 밝히는 그런 계기도 삼으려고 합니다. 네, 당 관련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 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인데요. 그런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그렇고 제 생각은 분명한 원칙은 어쨌든 우리가 그 30년간 그 뭐 정의기억 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또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또 새로운 어떤 배보상들을 추진하는 이런 취지가 이제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뭐 통합당이든 또 다른 데서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단호하게 대응을 할 텐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대응도 그랬듯이 이제는 진짜 국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투명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형태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 당 지도부가 좋은 안을 좀 내지 않을까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길게 갔을 경우에는 지금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문제가 자칫하면은 단체 활동도 오염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해명해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요. 일단은 우리 당 지도부도 아마 긴급하게 좀 방향을 잡으실 것 같고
그거를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같이 개진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초선 20대 때 초선이었다가 그 젊은 또 청년 그룹이라 가기는 그렇습니다만 최고위원을 했던 김혜영 의원. 네네네. 본인 이번에 이제 떠나면서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주문했습니다. 그거 무엇보다도 진영보다는 그 국민과 그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노력해 달라고 했었는데 김혜영 의원의 그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에 예.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을 우리 김 최고위원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어떤 계파나 어떤 진영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국민의 행복 그리고 정의 이러한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당이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청량제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원들도. 네. 네, 의정활동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었고요. 또 민주당 단원갑 지역 위원장을 지내면서 정치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만큼 국회 입성을 앞두고서 포부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경기도 대표원 시절에도 이제 무상급식을 하면서 저의 정치 철학이 어떻게 보면 더 구체화됐는데요. 저는 그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렇게 해서 국민의 삶의 안정을 취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모델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선입견은 뭐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 국민소득도 5만 불 이상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들 나라들은 굉장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성장 정책과 복지 정책이 결합됐다는 거 이것을 제가 가장 좀 중시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결합. 21대 국회에서 특별히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복지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보건복지 연관되는 거는 많아요. 기재위도 있고 뭐 가족 여성이 많은데 일단 복지 국가를 위해서 그 보건복지에서 출발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지난 20대에도 그랬고요. 여야를 넘어서 국가적인 특별한 의지하고 관련된 뭐 모임을 하기도 하고 공부 모임을 하기도 하고 뭐 정책적인 기반을 만들기도 하던데 뭐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추진일관해서 지금 그 복지국가 연구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있고 거기 뭐 인재근 오영훈 의원이 중심이 돼 있는데 그래서 벌써 제가 접촉을 해서 자진해 가지고 가입하고 중요 역할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또 공부 모임들을 다양하게 결합해서 가급적이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그런 자세로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복지를 강조하셨는데 이제 복지의 뭐 다른 뭐 축이 사실상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코로나19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21대 국회가 사회 안전망을 확대시키는 적기다 역설적으로 그런 절칙이 됐는데 어떤 좀 뭔가 방향과 전략 같은 게 대강 조금 들어오는 게 있는지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제가 원래 생각해온 복지국가 구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냐, 그다음 이런 것들을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뭐 부자에게도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돼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후에는 긴급 재난 지원금 사례에서 봤듯이 이제는 이게 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긴급한 그런 지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는 이 보편적 복지 이념 논쟁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냐 뭐 보편적 복지는 좀 더 정치하게 정리가 이후에 좀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을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는 뭐 세금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에 가졌던 편견이나 선입견보다는 보다 전향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활발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또 일자리도 저는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도 좀 만들어 나가고 또 제가 뭐 이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인 기초연금도 70% 하위 70%만 주는 게 아니라 100%에게 지급하는 그런 어떤 안전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께 21대 국회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여간 180석을 저희들에게 안겨준 그 민의는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보다 과감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라 이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각오로 일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국정 과정을 잘 협력해서 저희들이 성공적인 그런 것이 되도록 이제 협력을 하려고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국민들이 이렇게 국회에 진입하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좀 정직해라, 약속을 잘 지켜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과 뒤가 같은 정치인, 정직한 정치인 그리고 이 처음 마음 먹은 이러한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 되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네, 모든 당선인들이 초심을 강조하는데 정말 고영인 당선인 초심이 계속 관철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전국에 내렸던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호사다마라고 해야 할까요?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여당 민주당 연이어 곤혹스러운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문제 어느 쪽이든가 시급히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